자, 오늘은 융합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과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행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T 융합 콘텐츠 디자인은 설계나 혹은 구현 과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서 이때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의 도출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의 제시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그 IT 융합 콘텐츠 디자인 과목의 그 원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어떤 문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 조건들을 설계에 반드시 고려해서 설계된 문제의 구현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고려해서 가장 소비자들한테 좋은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이번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학적 관점에서의 융합 콘텐츠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같은 어떠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융합 콘텐츠 디자인의 프로젝트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적인 관점에서의 융합 콘텐츠 디자인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설문조사의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추출해내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과요. 그 다음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창의적인 설계 혹은 해결안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실제 문제를 모델링을 하고 상용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해석해가는 과정, 또한 설계안에 따라 제작하고 그 다음 그 제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석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융합 콘텐츠 디자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계 조건 내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최종 설계안을 도출해 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 직접 구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팀 과제로 해서 팀원들 간의 업무 분장을 통해서 서로 같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해내고 도출해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각각의 파트, 맡은 분야의 내용들과 연결을 시켜서 하나하나씩 완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공부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그 아이템에 대한 적정성, 그리고 그 아이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의 기술적인 구현 방법, 그리고 제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 등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공학적 관점에서의 융합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과정들은 첫 번째 문제 발견이죠. 그리고 설계 탐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한 개선의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즉 문제 발굴 안에서는 사용자의 인지적인 이해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요. 사용자에 대한 행동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기존의 UI, 즉 유저 인터페이스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소통했는지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내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다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바꿔주기 위한 아이템들을 만들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이 나타났던 내용들을 분석을 통해서 설계 탐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뽑아내죠. 그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아니면 스케칭, 스토리보딩, 그러니까 시나리오죠. 프로토타입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형상 모델링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그리고 이러한 프로토타입을
하나씩 하나씩 뭐 비디오 타입으로 만들 수도 있고 페이퍼 프로타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와 같은 과정들이 이제 설계 탐구에 대한 과정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설계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제품들에 대한 아이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도출해 내셨고요.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을 하셔야죠. 그게 바로 이제 사용성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죠. 그 피드백을 받은 것을 다시 여러분들의 아이템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그 아이템들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작업을 처리하는 과정들까지 이제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앞에서는 이제 융합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프로세스 단계들을 보셨고요. 그 프로세스 단계 안에서 디자인 설계 파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러한 디자인 설계 파트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싱킹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경험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부분이죠. 그럼 이와 같은 디자인을 설계하기 위한 첫 번째 디자인 싱킹이라는 얘기는 의미로 본다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가치 있게 평가하고요. 시장의 기회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감수성입니다. 디자이너의 감수성으로 그리고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사고 방식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죠. 따라서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내용들은 기술적으로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요구를 충족을 시키는 것이 1번. 두 번째, 디자이너의 감수성을 이용을 한 작업 방식,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내용들을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을 구현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 기반에 대한 내용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떠한 디자인 싱킹입니다. 사용자들은 어떠한 제품을 살 때 기능적인 면도 보긴 하지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디자인이죠. 그리고 디자인 안에서 이 제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바로 인지할 수 있고요. 그 인지한 내용들 중에 보면 버튼이 어떤 것들이고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떤 동작을 처리하는지, 그 동작 처리는 사용자가 필요로 되어지는 동작인지, 이와 같은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용자에 대한 경험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용자가 어떠한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종합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사용자 경험성입니다. 결국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된 디자인, 이것이 바로 UX 디자인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 그와 같이 만들어진 내용들 안에 사용자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든 매개체, 그게 바로 UI죠. 예를 들자면 폰트나 컬러나 아니면 레이아웃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자가 직접 마주하게 될 시각적인 그런 직관적인 디자인 형식이 바로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융합 콘텐츠 디자인의 설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와 같은 개념들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 제품에 대한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서 좀 더 개선이 되어지고 그 개선된 내용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된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이 과정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번 학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디자인 싱킹에 대한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아이템들과 지금 우리가 이제 현업이나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싱킹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 두 번째로는 문자 인쇄가 가능한 커피 머신, 세 번째로는 문자 인식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은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요. 두 번째로 개인 취향의 커피 값을 그 어플 안에다가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세 번째로 안드로이드 폰을 커피 머신의 데크에 꽂으면, 즉 예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었죠. 아이폰 같은 경우에 스피커 안에 데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크에다 꽂으면 아이폰과 스피커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USB 포트를 연결을 시키는 것처럼 이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피 머신 안에다가 안드로이드 폰을 데크에다 꽂으면 커피가 휴대폰에 대한 일단은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이 휴대폰을 인식을 하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 아까 세팅을 해놓은, 즉 설정을 해놓은 그 휴대폰의 그 개인 정보, 즉 주인의 커피 취향을 인식을 하고요. 그 취향에 맞는 에스프레소를 제조해서 이렇게 그 커피 머신으로 내려주는,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 인쇄가 가능한 커피 머신인데요.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이 커피 머신은요, 리눅스 기반의 머신으로 제작을 했고요. 두 번째로 문자 메시지나 메시징으로 앱으로 전달받은 주문에 맞춰서 커피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주문한 사람들이 누구누군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 메시지나 메시징 앱으로 전달받은 그 주문자의 이름을 에스프레소 거품에 표기를 해서 개인별 커피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는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을 해서 휴대폰 문자 앱과 동기를 시켜서 커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즉 주문한 내용이 커피가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문자 메시지와 메시징 기법을 이용해서 커피 머신에 연동을 시켰고, 그 메시지에 의해서 나온 주문자에 대한 내용을 커피 위에 거품 위에다가 개인별 커피를 시킨 주문자에 대한 이름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커피가 사용자에 대한 내용들로 전달될 수 있게끔 서비스하는 그러한 머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문인식 커피 머신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판매되고 있는 커피 머신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6명의 지문을 기억할 수 있고요. 각 개인별 취향에 맞는 그 커피의 조합을 미리 설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설정 방식은 복잡하게 요소들을 조절하거나 수치들을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설정을 즐기다가 그 설정이 마음에 든다라면 지문을, 그러니까 설정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지문을 찍어주게 되면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해당되어지는 그 지문의 주인이 커피 머신에다가 지문을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취향에 맞게끔 커피가 내려지는 그와 같은 기능을 처리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커피 머신, 문자 인쇄가 가능한 커피 머신, 지문 인식에 대한 에스프레소 머신. 원래 여러분들 커피 머신은 있었죠.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또 휴대폰이라는 것, 스마트폰도 있었죠. 근데 이 안드로이드 폰과 커피 머신에 대한 결합이에요. 마치 아이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이폰 안에서는 원래 기본적인 그 목적이 뭐였나요? 통화였죠.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1대1에 대한 통화가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통화하는 것에다가 플러스 오디오로만 전달되어지는 그 정보 전달 방법에서 문자,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보통 채팅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주는 것. 그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것이 바로 뭐냐면 이미지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전송해서 보냈죠. 그러니까 원래 오디오라고 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서비스로 해서 통화되는 것은 원래 폰 안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전에 뭐 기억은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삐삐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문자로 해서 찍거나 해서 보냈었거든요. 채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전송도도 같이 마찬가지로 보냈죠. 우리가 이제 이메일 같은 거 할 때, 사진 같은 거 첨부해서 보낼 수도 있었고요. 이것을 결합한 거예요. 어디에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더군다나, 음악 듣는 것도 역시 예전에는 mp3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mp3 플레이어를 폰으로 갖고 들어왔죠. 카메라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같은 기능도 원래 카메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 안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고 들어왔죠. 이와 같은 비즈니스 전략 모델에서의 어떠한 사고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디자인이 갖고 있는, 디자이너가 비즈니스적인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아이템들을 개발해내고 그 아이템을 실제로 구현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게 바로 디자인 싱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싱킹 사례 중에 메타포 U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I란 유저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자,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에서 익숙해져 있는 경험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프라인상에서는 3D 타입이었는데 만약에 온라인상으로 오게 되면 2D 형식으로 해서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실물이 굉장히 단순화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익숙해져 있던 내용들이라서 학습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온라인으로 온다 하더라도 학습에 대한 경험성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적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아날로그형, 오프라인상에서 익숙했던 조작이 온라인이 되면서 좀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볼륨 조작 같은 것들을 오프라인상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이아를 조작을 해서 이렇게 다이아를 돌린다거나 하면 되는데, 이게 온라인상으로 와서 했을 때는 볼륨에 대한 조절 업, 다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불편해질 수는 있겠죠. 디지털 형식으로 바꿔지면서.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디자인 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점들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메타포 UI 디자인 사례를 보시면 오프라인상에서는 익숙해져 있던 내용들인데, 이 익숙해져 있던 내용들이 만약에 디지털 타입으로 넘어왔을 때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이얼 버튼 같은 경우죠. 예, 원래 오프라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버튼식이지만 예전에는 이 다이얼을 이렇게 돌렸습니다. 해당되어지는 번호를 눌러서 이렇게 돌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해서 돌렸죠. 근데 이제 그것을 온라인상에서는 처리하기 힘드니까 이제 버튼 타입으로 이제 눌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함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봤던 거와 오프라인상에서 봤을 때 차이점들이 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으나, 오프라인상에서 학습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던 거죠. 그 또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뭐냐면, 지금 이제 왼쪽 상단에 왼쪽에 보이고 계시는 아이북스입니다. 아이폰 안에 보게 되면 메뉴상에 이런 아이북스 책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서비스해 줄 수 있는 UI 단이 있죠. 우리가 이제 어떤 대형 서점에 가시게 되면 종합 베스트셀러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해서 서고가 있고 그 서고 안에 베스트셀러에 대한 책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프라인상에서 많이 경험했던 거죠. 이것을 그대로 온라인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 메일 같은 거 보내서 출력을 할 때, 예, 오른쪽에 있는 하단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이거는 메일링을 하는 이런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포 UI 디자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렸던 디자인 싱킹에 대한 사례, 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죠. 그럼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융합 콘텐츠 디자인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내용들을 개발해내고 그 개발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현하는 과정들이 있는지 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자전거 동력 에너지를 활용한 가로등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어떠한 특정된 그 시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음, 지금까지도 유지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어, 직접적으로 활용했던 부분이에요. 제안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 최근 이제 웰빙 그 열풍과 함께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유행처럼 되어졌어요. 또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찾거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찾는 자전거 쪽도 이제 늘어나게 됐죠.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도 그 지구 온난화 방지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를 찾는 데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환경에 대한 재건,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여 화석 연료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제 구상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죠. 그럼 자전거를 탈 때 거기 안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가로등을 켤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그 내용들을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내용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전거 동력 에너지라고 하게 되면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그런 에너지를 어딘가에 비축했다가 그 내용들을 이용을 해서 가로등 시스템에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만 해준다라면, 굉장히 지구 온난화 방지라든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도 맞는 내용들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소에서도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해서 아이템들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아이템에 대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자전거를 탈 때 발생하는 동력 에너지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이걸 저장한 다음에 가로등의 불빛을 밝히는데 다시 사용을 함으로써 전기를 만드는데 이제 필요로 되어지는 화석 연료의 양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있고요. 더불어서 가로등은 자전거 거치대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인 기능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템이 이제 배경으로 나타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을 구현시키기 위한 핵심 아이디어는 지금 이와 같은 내용들로 나타난 거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고민하시고 생각했던 내용들과 지금 이렇게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확인된 이런 아이템들, 그리고 그 아이템들에 대한 배경, 그 아이템들에 대한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어떤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하셨던 내용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셨고, 그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하셨고, 그 타당성 검사에 의해서 설계도 하셨고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에 대한 어떤 구체성, 그리고 제한 방법, 그리고 그 제한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완성된 어떤 제품으로 나가는 내용들. 이때 제품들에 대한 그 핵심적인 주체는 사용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템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업들을 수행하신 거죠.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그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템들에 대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추가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과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그 공부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1학년 때 이번에 계획하셨던 이 아이템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같이 크게 내용들을 확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향후 스마트 IT 학과에서 아주 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나의 기초였으면 좋겠습니다.